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탐구 실험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과학저널이라는 앱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아이폰에서도 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과학저널이 올해 12월 20일까지만 현재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마 그 이후에는 또 변형된 또는 뭐 업데이트된 그런 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험을 할 때 수월하네. 이거 데이터 잡기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과학저널 앱은 여러분들 설치하시려고 보실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 있어서 여기 사이언스 저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PC에서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탭이나 이런 데서는 한글로 써 있어요. 과학저널이라고. 이게 무료 디지털 과학 실험 앱이고 메모나 사진이나 관찰 실험 자료를 노트화할 수 있음.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 2018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이거 데이터 같은 거 할 때 실제로는 물론 앱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장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앱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게을렀네요. 너무 늦게 알았어. 빨리 알았으면 빨리 알려드렸을 텐데.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데이터화 하는 거, 탐구에서 되게 중요한 거 뭐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메모 이거 꼭 하시는 거. 잊지 말고 사진.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과학저널 앱을 설치하시면 일단은 핸드폰에다 하는데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치하시고 이게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주변 세상 탐색하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 색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기 이거를 누르세요. 여기를. 오케이. 누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인데 거기 아래 보면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 하지 않고 계속 진행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자료나 이런 거 다 저장하고 그런 거 가능하시거든요. 로그인 하지 않고 계속 진행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화면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과학 저널이라고 이렇게 떠요. 지금 이거 로그인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2020년 11일까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이거 클릭하시면 영어로 쫙 떠요. 영어로 너무 막 떠가지고 번역이 안 돼. 그게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일단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탐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물론 지금 여기는 과학전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 하단부에 있는 요 플러스 버튼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화면 그러니까 탐구 그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트를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실험에 대한 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렇게 제목 없는 실험이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연필 모양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험 제목 이게 이렇게 늘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실험 제목 쓰시면 돼요. 사진 선택은 여기 사진 부분 보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탭에 있는 그 사진들을 갖다 업로드해서 여기다가 실험 관련한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 제목 없는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목을 갖다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V표 클릭하셔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요 부분은요, 이거는 그냥 요 노트 만드는 거예요. 노트, 이 새로운 요 노트에 대한 거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요 하나씩의 이 아이콘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화살표 표시도. 자, 우리가 이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했어요. 데이터 수집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일단 앱에 대한 것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연필 옆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보관 처리된 기록 표시, 실험 보관 처리, 다운로드, 삭제.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로그인 안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아까 그 여기 노트 만드는 거 옆에 그 포켓몬 짜그락 뭐 이렇게 그 알처럼 생긴 게 이렇게 짝짝짝 금가 있는 애 있죠? 이 애를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그 센서, 이게 센서가 어디 새로운 거를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센서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핸드폰이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바퀴 모양 있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센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변 광, 빛, 그 다음에 소리 세기, 이거 다 하는 거죠. 높이, 가속도계, XYZ 있어요. X는 가로축이고 Y는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Z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형가속도계라고 나와 있는데, 선형가속도계는 총 그냥 가속도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나,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건 그거에서 나올 수 있는 속도계, 그 가속도계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바로 선형가속도계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압계는 아시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낮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계를 해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러면, 또는 주택에 사신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빌라에 사셔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보세요. 그럼 이게 기압계가 변화를 해요. 재밌겠죠? 그 다음에 자기계는 이거는 이제 자기장, 주변에 있는 자기장,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침반은 물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실생활에서 핸드폰을 갖고 활용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례들에 다 활용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주변광, 이거 빛에 대한 것부터 알아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변광은, 주변광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느낌표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주변광 센서에 대한 센서 그 정보가 있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안 어려워요. 내용 여기 살짝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 보면, 보름달은 약 1럭스, 일반적인 전등 사용하는 거실은 약 50럭스, 교실 조명 1출 1몰은 약 400럭스, 직사광선이 아닌 햇빛은 10,000럭스, 직사광선은 30,000럭스 이상입니다. 럭스라는 거는 그 단위예요. 빛을 측정하는 단위로 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찌그럭찌그럭 막 이렇게 막 찌지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직접적으로 여러분 빛이 없는 데서 요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빛이 없는 데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도표가 막 춤을 춰요. 이건 자동으로 계속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거랑 빛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아래 보이시죠? 네모난 거.
지금 요 화면을 갖다가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지금 빨간색 여기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이 딱 캡처가 돼요. 되게 편하죠. 캡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딱 저장이 돼요. 그러면 필요하시다라고 그러면 물론 이것까지 이제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진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아니 여기 아래까지다. 미안. 요 아래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에다 탁탁탁탁 넣으면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다 써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숫자 나오는 것도 항상 그래. 그림이 있거나 도표가 있을 때는 그걸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숫자도 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항상 도표나 표 이런 것들은 보기 좋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거 요점 정의 딱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에서 쓰실 때 내용에 대한 거를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메모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메모해 두셨다가 그걸 정리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실험 보는 데다가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아까 그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 빛에 대한 실험 있죠. 빛에 대한 실험 갖고는 저 광원, 저 시스템, 럭스를 이용하는 저 주변광 센서로는 어떤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아래 보시는 소리색이 있잖아요. 얘하고 실은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빛만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빛의 요새는 그 공해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 근데 빛도 마찬가지로 공해 환경 오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도시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밤에 하늘을 보시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별을 볼 수가 없는데 뭐 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겠지만 밤에는 깜깜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생명체들이 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실상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실은 빛에 엄청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물론 밖에 나가면 밤에도 무섭지 않은 건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그 영향도 무척 커요. 하지만 이런 빛 때문에 다양한 자연의 생명체들은 실은 되게 불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죠. 빛 오염, 빛에 대한 그런 오염 정도 부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알아보시려고 그럴 때 이 센서를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랑 빛이 없을 때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을 갖다 무순 있잖아요. 제가 식물 할 때는 무순 씨앗이나 아니면은 씨앗 아무거나 돼요. 씨앗 같은 거 해가지고 씨앗에다가 24시간 빛을 쬐는 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쵸. 아침에 해 뜨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녁 때 해 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 뜨는 것과 해 질 때까지는 빛을 주고요. 그럼 굳이 그거 빛 안 주고 자연광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조건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빛을 갖고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박스를 2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하나에는 빛을 아예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하나에는 정상적으로 빛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에는 24시간 빛을 주는 거. 하나 더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빛을 주는 그 식물인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빛을 아예 주지 않는 거, 빛을 24시간 주는 거, 빛을 그냥 정상적으로 주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로 해가지고 빛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빛 시간 있잖아요. 미치는 그 빛을 주는 시간은 해 뜰 때와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봐요? 그럼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해 뜨는 시각하고 해 지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뭐 해 뜨는 시간이 7시 34분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꼭 그 시간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침에 7시면 그래 7시, 저녁 때 5시면 5시 이렇게 딱 정하셔가지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항상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어떤 때는 7시 반, 어떤 때는 8시 이러면 안 돼요. 7시면 항상 7시 저녁 때 불을 다시 끌 때도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 켜는 시간과 불 끄는 시간을 정해놓고 식물지에 미치는 영향 탐구할 때 얘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해서 하는데 소음 관련해서는 조금 또 케이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빛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난 조금 더 많이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빛의 럭스를 차이나게 하셔서 해보셔도 돼요. 자, 빛의 럭스를 차이나게 한다라는 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보름달은 1럭스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거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자체가 한 50럭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연광 정도가 한 400럭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빛이 빛에 대한 어떤 그 오염 정도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400럭스를 기준으로 해서 400럭스보다 더 100럭스씩 계속 뭐 증가를 시킨다던가 또는 선생님 100럭스씩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럭스를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그렇죠. 집에 있는 등을 활용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럼 그럴 때 등 하나가 몇 럭스인지 한번 이걸로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등은 몇 럭스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등, 오빠나 누나나 형의 그 전등을 갖다가 켜보니까 얘를 하니까 200럭스가 추가되네. 일부러 여러분들 등을 갖다 많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사실 필요는 없는데 집에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집에 있는 거 적어도 잘 찾아보세요. 엄마한테 또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집에 막 쑤셔 박혀 있는 애들이 꽤 돼요. 그러면 걔네들을 잘 찾으셔서 각각의 럭스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럭스를 추가했을 때 식물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무척 좋을 거예요. 탐구라는 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탐구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건 좋은 탐구다,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한 탐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히 멋진 도구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장비를 갖고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당장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학저널 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탐구를 해보실 수 있죠. 지금 이제 요즘이 한창 영재원 산출물 대회 떼기는 하는데 영재원 산출물 내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산출물 물론 이렇게 잘해서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탐구대회보다는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조금 다른 건지 아니면은 고민하는 정도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물론 해가지고 다 이제 상을 주는 데도 있고 상을 안 주고 뭐 이제 다 같이 잘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거나 자 이렇게 산출물이 됐건 탐구대회가 됐건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여러분들 보고서 내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인 거 빛을 예로 들면 빛이 아예 없는 거, 빛을 24시간 주는 거, 빛을 정상적으로 주는 거. 정상적으로 주는 게 바로 대조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럭스를 추가하는 거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렇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 그러면 이것도 꼭지가 벌써 4개나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소리색이 있죠. 이거 요새 많이 문제되는 층간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 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층간소음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층간소음 장비 저는 예전에 샀어요. 샀었는데
층간소음 장비를 물론 뭐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구매를 하셔도 되고 어디서 대여가 된다면 대여를 해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얘도 되게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탐구를 할 때 잘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21데시벨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층간소음 탐구, 여기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이게 그게 나와요. 그 뭐지?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층간소음 할 때 물론 집을 갖고선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좋아요. 근데 집이 두 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이걸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 때 예전에 이제 모형 만들어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박스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형태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지 그거 그 나무판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든 네모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꽂이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그렇죠, 뒤에 막힌 거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된 그런 거, 틀이 좀 단단한 것들, 그거를 두 개를 겹쳐 가지고 그걸로 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실험을 뭐 어떻게 했냐고요? 실험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탁구공하고 그 다음에 골프공, 그쵸, 그 두 가지로 했어요. 무게가 다르죠. 당연히 이거 할 때 무게 재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탁구공을, 그리고 높이도 일정한 간격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때는 자 위에 칸에 있는 그 박스에다가 가운데다가 흰색 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실을 기준으로 해서 탁구공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골프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윗칸과 아래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층간 흡음재, 그때 이제 탐구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층간 흡음재를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적당한 층간 흡음재를 그 사이에다 껴요. 근데 그 사이에다 끼면 물론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층간 흡음재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스와 박스 사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다 어떻게 그걸 흡음재를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박스의 그 바닥면 그 위에다가 흡음재를 놓는 거죠. 그래서 흡음재를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탁구공과 골프공을 떨어뜨려 보면은 그 소리가 변화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선 측정해서 적어가지고 보고서를 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층간 흡음재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더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또는 기존에 알려진 그런 층간 흡음재를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층간 흡음재 그거 외에 다른 천연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층간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탐구를 하신다면 더 완성도 있는 보고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가속도계 있는데요. 이 가속도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Y, Z잖아요. X, Y, Z, 이거 뭐냐면 지금 Z 보이죠? X는 가로로 움직였을 때 핸드폰을 가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눕힌 상태에서 가로로 움직일 때가 X, Y일 땐 세로, 그 다음에 Z일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계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찌직 이렇게 다 그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해서 딱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데이터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할 때 이 가속도계 갖고는 뭐 해요? 이 가속도계 갖고는 어떤 실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냐면요. 도로별 마찰력 탐구, 이런 걸 왜 해요? 물론 여러분들 마찰력 탐구를 왜 하지? 이거는 어떤 때 쓸 수 있으시냐면 예전에
그 한 탐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염화칼슘 관련해 가지고 탐구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염화칼슘을 왜 뿌려요?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염화칼슘이 실은 이걸 뿌리고 나면 이게 녹으면서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염화칼슘이 염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다 고사시켜요. 죽여요. 말라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쓰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대요. 한 해에. 그리고 그래, 그런 부분, 자연적인 어떤 그 환경 오염적인 부분을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실은 얘가 녹으면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녹이거든요. 그러면 얘처럼 주변에 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체 제설제가 뭘까, 이거를 이제 탐구를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 이제 요건사항이 그거죠. 물이 얼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체 제설제를 갖고선,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뿌려도 얼기는 얼어요. 얼기는 어는데 그렇게 막 잘 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가진 기능만큼 어떤 다른 대체 제설제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게 다시 얼었을 때 화면 마찰 성분이, 마찰력이 높아지면 물건 자체가 미끄러지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얼린 다음에 대체 제설제를 섞고, 그 다음에 그게 눈하고 이제 그걸 섞은 상태에서 그게 다시 밤에 얼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얼린 상태에서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지나갈 때 그 마찰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염화칼슘을 넣어서 얼음을 다시 얼렸을 때 거기에 마찰력,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밤이 되면 다 얼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제설제로 해서 얼린 거하고 염화칼슘을 넣어서 얼린 상태하고 두 개의 마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죠, 밤에 얼었었던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쪽이 더 마찰력이 더 세냐? 마찰력이 세면 셀수록 뭐예요? 그렇죠, 물건이 아래로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 물건이 아래로 안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눈이 오고 나면 길이 엄청 미끄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로별 마찰력 탐구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이 가속도계 실험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미끄러지려고 하는 물체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부착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D 자동차, 뭐 태양열 자동차 동작 탐구, 이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그 속도나 아니면은 원활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는 이 가속도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압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침반 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없는 실험, 또 이거는 뭐 상관없지, 뭐 GPS 얘기 나오고 자기장 탐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여기 느낌표 있죠. 115 각도, 여기 느낌표, 또 여기 50UT,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온다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숫자 다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되게 숫자, 여기 기압계 같은 경우는 점 아래 이렇게 2개까지 나오니까 좀 더 데이터가 세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압계는 언제 써요? 이거 토리첼리 실험 증명할 때 갖고선 해도 되고요. 여러분 보면 오줌 싸개 인형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오줌 싸개 인형이라든지 이 토리첼리 실험을 갖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럴 때 이 기압계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그거예요. 과연 그 기압에 따라서 식물 성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해봤어요. 기압에 관련한 거 식물 성장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20층쯤 된다. 요새는 고층 아파트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몇 층짜리다라고 하면
꼭대기층에서 식물이 컸을 때하고 1층에서 식물이 컸을 때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개만 하면 좀 아깝다? 그러면 한 세 개로 나눠보는 거죠. 중간층, 그러니까 맨 아래층, 그 다음에 네 개로 나눠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 자라는 식물.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거 1층에서 자라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면 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긴 하는데 계단 자체에서 물건 뭐 적재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비상 도구로 해서 이제 그 계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학교도 기본적으로 1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층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어. 요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높은 층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하고 학교에서 제일 낮은 곳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일반 평지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평지하고 학교는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를 측정하면 좋겠지만 높이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그냥 기압계만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의 기압계와 학교 1층에서의 기압계 또는 학교 5층에서의 기압계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그런 다른 상황에 있어서 생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탐구해 보셔도 좋아요. 가장 쉬운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그렇죠. 그냥 싹을 틔워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 애들이 잘못해서 다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좀 추워지는 때는요. 잘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물 키우는 거는 좀 따뜻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면 기압계 관련해서 다른 거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제 끓는 점 관련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하죠. 여러분 이게 더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토리첼리 실험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압계 오른쪽에 있는 느낌표를 보시면 참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침반 각도는 이거 GPS 보물찾기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아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탐구 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GPS 보물찾기는 이거는 실제로 해봤는데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각각의 물건들의 GPS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하긴 해요. 미리 이제 보물 지도를 만들어요. 그걸 먼저 다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GPS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점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앱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물찾기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층마다 보물찾기를 할 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15각도, 뭐 110각도, 120각도에 위치한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게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 그 활동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각 층별 각도 그렇죠. 나침반 각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서 보물지도 만들고 보물지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탐구로 어떻게 활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침반 보물찾기 나침반을 활용한 과학 나침반을 활용한 뭐, 게임 과학 게임 탐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게임 있죠. 게임 같은 것도 충분히 탐구로 다 들어가요. 보드게임 되게 좋아. 예전에 보드게임 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탐구 그걸 해서 보드게임을 만든 것도 있는데 그 탐구 안에 보면은 범교과 영역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나침반 그러면 물리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나침반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탐구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조금 더 쉬울 것 같죠. 그냥 집에 동네에서 하셔도 돼요. 주변에 요새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변 동네에 있어서 학교도 보면 초등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가 많고, 중학생들은 뭐 지금 이제 현재 3주에 한 번 막 이렇게 학교를 가잖아요. 고등학교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이런 걸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했다 학교 갔을 때 빠바박 다 이제 얼른 조사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라는 거 있어요. 자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기 주변에 이게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왜 전자기기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 전자파 같은 거를 방지한다라고 해서 선인장 같은 거 이제 텔레비전 주변에다 많이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진짜냐고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러면 전자파를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게 뭘까? 전자파에 대한 탐구, 인체에 뭐 해를 주는 전자파 방지에 대한 탐구,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 집 주변 살고 있는 집의 뭐 전자파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탐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가 어디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수치가 높은 데가 아마 텔레비전이나 전자기기일 거예요. 이런 애들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놨을 때 진짜 전자파가 줄어드는지 그거를 또는 그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 탐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다 끝나가요. 이거 제목 없는 실험 이거 뭐 사진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아래 카메라 있죠. 요 카메라를 갖다가 찍으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실험을 갖다가 실험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제목 없는 여기는 이거는 제목 바꿀 수는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실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죠. 사진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상해졌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 파란색 제가 색칠하는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걸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탐구할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요. 주변에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메모. 맞아요. 항상 메모하시고요. 사진 찍어 두세요. 사진 찍을 때는 손 여러분 안 나오게 사람 안 나오게 찍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